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유선경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이베이가 미국 마켓플레이스 업체인 GSI 커머스를 24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려주세요.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중동 긴장과 일본 불확실성이 최근 들어 지속된 가운데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장 막판을 앞두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19%가 하락을 했는데요. 12,197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0.45% 하락한 2,7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역시 0.27% 하락한 1,3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요, 경제 호조를 반영하면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 소비자 지수와 잠전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좋게 나타난 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여기에 이베이가 마켓플러스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GSI 커머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초반 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장의 특징주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 디즈니, 홈디포는 1에서 2%대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주요 업종 중에서요, 소비재 관련주, 기술주, 원자재주 역시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통신주는요, AT&T와 버라이즌은 오늘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베이의 인수 소식에 상승했던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군요.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주가의 하락뿐 아니라 거래량 감소도 눈에 띄어서 월가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항상 저희에게 알찬 정보 주시는 분이시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한상준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뉴욕 증시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는 네. 워낙 그동안 뉴욕 증시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 그 주가가 하락한 그 업종별 보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이런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까 장윤정 캐스터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소비와 관련된 주, 특히 최근에 저점 통과선이 나돌고 있는 반도체 관련해서 네. 나스닥에 포함된 업종인 기술주 업종들이 오늘 주가가 비교적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생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낙폭이 상승폭이 컸던 이러한 원자에 관련된 주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보면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지수의 부담 이것이 작용해서 오늘 차익 실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아까 우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시장을 쭉 지켜보면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표도 좋고 특히 위기의 진원지인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개선 소식이 좋으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3.1%의 성장 네. 이것을 경기 회복세를 더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왜 차익 실현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3.1%라는 것은 미국의 잠재 수준인 2.8%보다 오크네 법칙에서 GDP 갭으로 보면 한 0.3%포인트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0.3% 인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번 주도로 발표됐던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것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옴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분기의 성장률이 이것보다 좀 뛰어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예. 어떤 예상이 나올 수가 있냐면 결국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FOMC 회원들이 출구 전략을 조기에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속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된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라서 차익이 실현된 부분이 커 보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인플레 우려가 불거지기 전에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 성장 같은 매크로 지표가 비교적 더 건전한 지금 가운데 네. 워낙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불안 요인 가운데 컸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증시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네. 그렇게 우려라 얘기를 할 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잘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머징 마켓은 국제 유가 하락과 최근 상승에 따른 경계 심리가 동원되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더 자세한 이머징 마켓 시장 살펴보죠. 장윤정 캐스터. 네, 계속해서 브릭스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상하이 본토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본토 증시 어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21% 오른 2,9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금속, 은행 등 실적이 개선된 이런 업종들을 상대로 해서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는데요. 따라서 이런 지수들이 상승을 견인하면서 장 중반에는 3,000포인트를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시면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이 에너지 그리고 철강, 비철금속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부동산주 역시 상승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홍콩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지수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0.62% 떨어진 12,8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본토 증시와 달리 대형 주의 그런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향후 수익성 둔화가 우려되는 IT 관련주 그리고 여타 에너지, 원자재, 소비자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인도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는 최근 들어서 가장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좋은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제 0.68% 오르면서 18,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화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도 최근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0.17% 오른 2,000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실적 개선 소식으로 전력업체인 모스에네르고가 크게 올랐고요. 또 여기에 통신업체 로스텔레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리비아 반군이 승기를 잡으면서 석유 관련주는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지수가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0.86% 하락한 67,00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브라질 이코노미스트들이 물가 상승 전망치를 상향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에 대한 그런 부담이 지금 시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 것이 오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개편을 맞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 9분 뽑아서 선물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4대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 4대 논쟁의 향방에 따라서 미국 주가는 물론이고 글로벌 증시 향방도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장님, 네 가지나 돼요. 저도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요즘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논쟁이 사실 미국 증시 향방과 글로벌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원래 잘 가다가 이렇게 약간 주춤하면 이런 논쟁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장 안에 잠복했던 논쟁이 이렇게 시장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 논쟁을 특별히 시장의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쏟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최근에 보더라도 경제가 그 앞으로 그 침체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더블딥과 그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소프트 패치 이런 더블딥과 소프트 패치에서 지난해 8월 이후서부터 아마 주식 관련해서 좀 상당히 경제 식견이 높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논쟁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대충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럼요. 이 논쟁이 지금 약 7개월 이상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 미국 경제 좋죠? 미국 네. 경제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지금 미국도 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만만치 않은 사이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가 조금 회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재정 적자를 줄인 차원에서 재정 긴축을 갖고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austerity debate라 해서 재정 긴축 논쟁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아마 이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이 출구 전략 얘기, 양적완화 정책 철회 문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미국 경제가 좋음에 따라서 그동안 위기 극복 대책이라든가 경기 회복 차원에서 비정상적으로 추진했던 그 양적완화 정책을 조기에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관련해서 소위 출구 전략 관련된 엑스 스트레치 디베이트라 해서 출구 전략 추진 문제를 갖고 지금 그 통화 정책 면에서는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일전에 잠시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은 세계화를 맹신하는 풍조는 아니다. 네. 다소 그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자국의 산업을 중시하고 자국의 고용을 중시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거의 그 세계화에 대해서는 마치 세계화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쪽으로 네. 이렇게 맹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는 그렇죠, 맹신이죠. 지금은 다소 좀 세계화를 늦게 한다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이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신민족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민족주의죠. 예. 그래서 이 세계와 관련된 소위 글로벌라이제이션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어느 하나가 다 중요한 만큼 이 논쟁 결과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수렴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그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 향방 그리고 세계 각국의 증시 향방도 상당 부분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관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블딥과 소프트 패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네, 지난해 8월 이후서부터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 참여를 중심 또 예측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논의됐던 더블딥과 소프트 패치는 일단은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블딥이 뭐고 소프트 패치가 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네. 이 더블딥이라는 것은 경기 순환에서 이 침체 국면이라는 겁니다. 침체 국면에서 경제 지표가 좋은 것이 일시적 현상이다 보니까 경제가 좀 좋으면 다시 본래 위치. 예. 그래서 침체 국면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에 저점이 두 개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딥 상태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에 국자를 사용했으면 이 국자의 가장 낮은 점이 딥인데요. 그 딥이 두 개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경기 순환 이래서 보면 더블딥 상태에 처해 있을 때는 그 나라 경기가 장기 침체를 이렇게 빠진다는 이런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네. 이 더블딥 논쟁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사실상 한 국가가 더블딥에 빠지면 굉장히 증시의 침체 국면을 오래 간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상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에 반면에 스티브 러치가 주장했던 소프트 패치라는 것은 경기 순환의 국면상에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데 지표가 부진한 것이 오히려 일시적이다. 그러면 지표가 부진한 것이 위치를 극복하고 본래 위치로 간다면 회복 국면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더블딥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고 소프트 패치는 회복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쪽으로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기라든가 증시 향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논쟁 속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는 3.1% 발표됐거든요. 네. 또 오늘도 그 증시에 부담이 됐긴 했지만 소비와 관련된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꽤 개선되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작년에 그 8월 달 경제 지표가 부진한 현상을 들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 부분 경제 순환 이론이 좀 근거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딥 주장했습니다는 실제로 지금의 미국 경제 시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거 보면 더블딥이 아니라 소프트 패치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국 경제 향후 전망과 관련돼서는 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그 주요 예측 기관들이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개념을 사전 보듯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훨씬 쉬운데요. 네네. 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이야기 궁금해요. 긴축 논쟁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재정 사이드에서 지금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고 있는 austerity debate, 즉 재정 긴축 논쟁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지출은 무조건 그 제약 여건 없이 퍼붓는. 근데 이제 이게 팜핑업 폴리시다 해서 팜프는 뭐냐면 시골에서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네. 이게 이제 펌프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펌프를 지르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 그 마찬가지 재정 정책을 보통 팜핑업 폴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이렇게 극복할 시점에서는 이런 그 물이 절절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재정 지출 정책은 크게 국민들의 저항감이 없습니다는. 그러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 대책이 이렇게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사실상 재정의 지출이 과다하게 되는 상태에서 나라 살림의 수지에 해당되는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는 정부가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채무가 지금 위험수위 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회복된 상태에서 미국도 구조적 문제점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렇게 끌어가면 달러의 그 중심통화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또 미국의 국제사회 위상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은 좀 긴축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정을 놓고 사실 재정 긴축 논쟁이 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정 정책을 맡고 있는 주무부에 해당되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네. 것에 대해서 보면 이러한 그 긴축 논쟁, 월스트리트 디베이트가 이렇게 거세게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종전의 정책 기조를 변경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예측 기관들이 2012년에 미국 경제가 4% 정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되는 전제로 해서 그런 예측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긴축 논쟁을 읽긴 하지만 재정 정책에 담당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사실 이러한 논쟁을 도외시하고 종전에 유지했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미국의 재정 정책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요, 3차 이런 양적 완화 추진 문제를 놓고 벌이는 이 출구 전쟁, 이에 대한 논쟁도 주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의 논쟁이 이제 통화 정책 면에서는 네. 소위 그 엑시스 스트레치 디베이트다 그래서 출구 전쟁 논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FOMC 회원들이 출구 전략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6월 말로 계획돼 있던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처리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어제 유성경 앵커가 아마 리드멘트 할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보면 출구 전략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6월 말로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에서 시차를 감안한다면 사실 3월 말부터 6월 말 이후에 종료 시점 이후에 사실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제적 또 시장 참여들의 혼선을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한편에서는 추구 전략, 한편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 그렇죠. 이런 각들가 지금의 바로 출구 전략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에 해당되는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일단 그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계획대로 6월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것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적인 연방기금리도 지금의 그 0에서 0.25% 그대로 유지해서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를 더 보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 면에서도 그대로 종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역시 이 문제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점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 상황이라든가 네. 특히 인플레 중에서도 미국의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고 있는 근원 인플레이션, 소위 네네. 그 근원 CPI 요 모습에서 소위 엑시스 스트래티지 디베이트 논쟁이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현재 재정 긴축과 또 양적 완화 정책 중에서 어떤 입장 또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긴축 논쟁과 사실 양적 완화 정책의 조기 철회 문제 관련해서 네. 지금 어떤 입장을 가느냐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향후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지금은 사실 경기가 회복되고 위기가 극복됐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문제는 역시 지난 3년 동안 끌어왔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는가 이 문제에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됐다 하면 재정기축 논쟁과 출구 전략 논쟁은
이거의 옹호론자와 마찬가지로 긴축을 추진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기 극복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면 정책을 쉽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유지했던 정책을 그대로 끌어가는 것이 좋다 하는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의 이 논쟁을 어떤 쪽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계 극복 정도로 우리가 평가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 끌어왔던 금융위기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복했다, 어떤 사람은 극복되지 네. 않았다 네, 이런 네. 얘기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10분 능선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본다면 예. 지금 한 7분 능선 정도는 극복된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앞으로 3분 능선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그 위기 극복까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경기 회복제도에도 경기 회복의 질적인 측면이 취약한 상태에서 만약에 일부 시각에 주장하는 식으로 재정 긴축을 도모한다든가 네. 또 양적화 정책을 조기에 처리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네. 사실 어렵게 마련한 위기 극복의 이렇게 고리, 그다음에 경기 회복 고리를 조기에 싹둑 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 1930년대에 당시에 7대 의장이었던 에클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오히려 그 재정 기축을 받아들이고 모든 통화정책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는. 그리고 통화정책 주무여선 FRB에서는 양적화 정책을 처리하는 이러한 조기의 출구 전략을 이렇게 취했던 것이 네. 결과적으로 이후에 6년간 미국으로부터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란 이러한 그 상황을 낳게 하는 가장 큰 우가 되는데요. 네. 결국 통화정책 수장이 경제 안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경기를 망쳤다 해서 이것을 유명한 에클스 페일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 정도가 완전히 극복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그다음에 통화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FRB의 지금 버넌키 입장대로 사실상 정책의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0분 응선 중에 7분 응선을 잘 넘고 있기 때문에 3분 응선은 안전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책의 기조 변경보다는 네.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각도에서 다소의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 통화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양적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네. 재정 정책 쪽에서 사실 경기만 회복되면은 미국은 조세 구조가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재정 수입이 더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정 긴축과 관련된 부작용과 관련된 이런 우려 시각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경기 회복에 척절 맞춘 연두교에서 이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댓글 주고 계십니다. 김씨, 질링, 라니님, 푸른꿈님, 소동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특히 질링님의 댓글 읽어드릴게요. 오, 이런 정보를 이제서야 보다니. 요즘 뉴스도 제대로 못 봤는데 정말 감사하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지금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3년을 맞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한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계화에 대한 맹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변화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여쭤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화가 좋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라든가 산업을 보호하는 문제가 좋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민스럽네요. 사실 그 위기 이전에는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라든가 개방론자들이 주장해서 세계화의 거역에 이게 세계화를 거역할 경우는 마치 한국의 그 경제라든가 한국 기업이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는 물론 그런 대목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선진국 개도국 관계없이 세계화를 대세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마다는 다소 세계화를 좀 늦추더라도 자국의 국민들, 그 다음에 자국의 산업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네.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위기를 거치면 자국의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그 애국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네, 세계화 대신에 신민족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랬을 겁니다. 위기 전에는 세계화 얼마큼 많이 들었습니까? 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화라는 용어가 지금 다소 안 들리죠? 그렇죠. 신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때 뜸해요. 뜸하죠? 네, 바로 그런 것이 지금의 세계와 관련된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그 논쟁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분께 굉장히 막연한 소식으로 드리겠습니다는 세계화는 증시적 측면이든가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든가 경제 정책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데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이러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세계화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유무역 논쟁 바그워티. 이 사람은 이제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슈미트라든가 만델슨 이런 사람들이 세계화는 논쟁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시각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방문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귀에 익으신 이렇게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스티그러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세계화에 대해서 차제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나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의 계속 추진, 옹호론자, 세계화 반대 이 시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양쪽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네. 먼저 옹호론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옹호론자와 관련해서 위대한 발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네. 자세한 설명 좀. 요즘 그 신문을 보면 네. 이 용어가 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대체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진국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화에 대해서 사실 결과를 놓고 이 Great Divergence, 이게 Great Divergence는 위대한 발산이다. 그럼 네. 위대한 발산은 뭘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선진국과 개독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래서 선진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가되는 예. 이런 각도에서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격점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세계화가 추진한 이 시발점을 우리가 1960년대로 꼽는다면 네. 대체로 보면 2000년대부터 우리가 뉴 밀레니엄 시대다 해서 세계 경제 질서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저개발 소득국이 선진국 소득에 대해서 얼만큼 차지할까? 여기서 저개발 소득이라는 것은 1인당 GDP가 $1,000 밑에 국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1960년대에는 8% 정도 됐습니다. 선진국 소득에. 2000년대 들어서는 1%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선진국과 개독 간의 격차가 격차가 커지는군요. 커졌죠. 네. 그래서 선진국의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것이 선진국 중심으로 확대됐다 해서 Great Divergence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붙었다 하는 측면인데요. 이 Great Divergence는 대체로 보면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예. 네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의 이점이 많이 발생했던 2000년 이전까지는 이 문제가 상당 부분 각계 학자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옹호하는 입장에서 위대한 발산. 어쨌든 선진국 중심의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의 발산이죠. 그럼 반대쪽도 살펴볼게요. 반대쪽으로는 위대한 수렴이란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2000년대 이후서부터는 이러한 네. 이러한 그 흐름이 좀 꺾여서 네. 사실 2000년대의 세계와 관련된 성과 관련돼서는 Great Convergence, 우리가 컨버전스라는 용어는 유럽 경제 수렴 조건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Great Convergence다 하면 위대한 수렴이다 하면 위대한 수렴은 뭐냐 하면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가 주장해서 새롭게 유행하는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은 Great Convergence라는 것은 Great Divergence의 반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선진국 주도의 세계화를 주장했던 시각 입장에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 신흥국들이 세계화에 따른 이점이 더 부각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신흥국들의 위상이 증가하고 선진국의 위상이 떨어진다면 선진국 입장에서는 이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를 부정하는 시각들이 바로 Great Convergence, 위대한 수렴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논쟁을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봅니다. Great Divergence와 Great Convergence 간의 서로의 논쟁이다. 이게 세계화의 논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논쟁의 향방이 향후 우리나라 증시나 또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부사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세계화 논쟁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제 세계화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네. 사실 어느 쪽이 성과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세계화 추진할 당시에 사실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보면 대체로 보면 긍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논쟁 속에서 앞으로 세계화 향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각국의 이익이 많이 이렇게 속속 부각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화의 추진 속도를 맹신해서 아주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세계화의 그 추진 속도는 다소 좀 둔화되는 반면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갖고 있는 불균형 소지 이런 문제를 좀 수렴시키는 상태에서 앞으로 세계화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신흥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세계화가 추진한다면 그동안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이 IMF라든가 유엔과 같은 이러한 기구의 어떤 국제기구는 이러한 세계화 논쟁의 수정된 방향으로 국제 경찰 기능, 국제 군사, 정치 기능 이런 걸 한다면 네. 수정된 상황에서 신역할론, 종전과 다른 이런 역할이 부각돼야 이런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제기구의 신역할론까지도 네.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저뿐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은 정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장을 이끌어갈 그러할 기업 업종들과 지나치게 낙폭을 맞고 있는 업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이러한 조화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기회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빨간 벽돌집님, 대박아빠님, 사이언님, 소동님 등등 많은 분들 주셨고요. 특히 현도님과 든든노후님은요. 저희 방송을 잘 간추려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